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북한 참전 여부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지금 심지어는 사상자가 나왔다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도가 굉장히 많죠. 네. 너무 과잉 반응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 SNS라고 하는 데서 나온 화면인데 거기는 네. 한 40명이 되는 북한군 부대가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멸하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네. 얼굴 이렇게 글쎄. 싸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네.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막 해요 또. 글쎄, 예. 굉장히 중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제렌스키 대통령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오늘 2+2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발언은 뭐냐면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한 건 확인했다. 네. 라는 정도의 멘트고. 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신빙성을 줄 수도 있었던 다친 북한군 병사. 네. 전혀 그거는 무슨 뭡니까? 확인이 되지 않는. SNS에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나오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따라서는 네.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조작이다고 또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쿠르스크든 아니면 우크라이나든 내부 전선에 투입돼가지고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다는 그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네. 예, 전혀 국내 보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그렇습니다. 어제 10월 31일자 KBS 보도에도 보면은 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예.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도 예. 현재 북한군이 사상자가 나온 것도 사실이 아니고 특별한 전선에 투입된 적은 없다. 단지 예.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각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 군단이 어떻게 투입돼 갖고 몇 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빼놓고 전원 지금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좀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언론 보도가 아닌가.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제시한 녹취 파일도 그렇고 워낙 최근에 지금 일이 크지 않습니까? 명태균 문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물타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위중한 안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카더라 통신이 카더라가 몇 단계를 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사를 보면은 과거 역사나 언론사를 보면은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매스컴이 날뛰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푸틴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했을 때만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실제 저희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지금 캡처해 왔는데요.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인터뷰 문제. 이 같은 주장이 더 공신력 있는 외신이나 양국 당국 차원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과의 교전은 아직 없었고 며칠 내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젤렌스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이래 되는 겁니까? 이게 10월 초부터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출처 불분명하고 어디서 나온지도 알 수 없는 건데 최근에 이번에 북한군 병사 한 명 생존했다는 발언이 나온 매체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친 우크라이나 SNS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확인이 안 되니까 또 확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예전에도 보면은 하여튼 유사한 보도들이 막 좀 난무한 감이 있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매스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팩트 확인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혹은 농도도 진하게 이렇게 한 경우들이 많았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미 지나간 일이라 사람들이 네.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어떤 악습이나 물론 단정적으로 그게 또 완전히 허위 날조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분히 그 이제까지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 쪽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 북한 병력이든지 아니면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예예.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런 네, 미국까지 확정적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나 그들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서 간 건지 또 투입되면 어느 전선에 간 건지 네.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그거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언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몇 명의 병력이 투입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북한 병력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좀 투입된 건 사실 같은데 그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선에 투입된지 여부도 아직 그것도 모르죠.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 지역에 갔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지역 있는데, 갔는데,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북풍이 아니라 우풍, 우크라이나 바람. 아니 뭐 예전에도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왜 무장공비가 넘어오고 그때만 되면은 그러게 그랬는데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 지금. 원래대로 이 한번 상황을 보면은 현재 전선에서 지금 외신들도 그렇고 전 세계 그 유력한 그 어떤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병력이나 무기 양쪽에서 현격히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굳이 전투 병력을 북한에서 이제 파병을 받아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 러시아가 네. 그 전투 병력이나 네, 무기에서 훨씬 위에 서 있고 유리한 건 사실인데 네,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이제 전쟁의 장기화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고 네, 소모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인력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러시아 어쨌든 지금 그 정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굉장히 인원 문제나 네. 무기 조달 문제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아, 있다는 건 그거는 하나의 뭐, 방증일 수가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어렵다는 거죠. 네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전술적으로 봤을 때 그 예컨대 투입시켰을 때 말도 안 통하는 그냥 그 생판 그 전선 상황을 모르는 외국 군대를 갑자기 저기 투입했을 때 과연 그렇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 실효성이 없는 따라서 러시아 특히 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또 뭐 서방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듯이 그만큼 러시아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네. 러시아도 나름대로 다급하고 북한으로서도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재를 계속 받아왔고 뭐 하노이 회담 이후로는 뭐 북한이 거의 뭐 외부 특히 코로나 이후는 중국과도 한때 그 국경을 닫고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러시아와의 어떤 자원적인 측면이나 병력 인원 교환 측면이나 이쪽에서 협력할 가능성은 다분 있다. 네. 그러나 뭐 그듭 말씀드렸다시피 확인된 게 없으니까. 아니 우리는 너무 저기 과학적인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양심적이고 저쪽은 막 괴소문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나토의 직접 개입에 명분을 주는 이런 상황을 과연 그러니까요. 예, 그 북한군을 직접 투입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 그쪽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맥락에서 보면.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전투 병력을 10,000명 이상 투입시켜 갖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지적도 정말 짚어봐야 할 게 예. 어쨌든 북한군이 다수가 수천 명 단위 이상의 병력이 네. 들어가서 전쟁에 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사상자가 다수 나온다는 건데 네. 그랬을 경우에 무슨 명분으로 국내에 그 설명을 할 것이며 네. 지지를 얻을 수 있지. 그 정치적 부담이 큰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웬만한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저렇게 북한에 예. 그렇게 병력이 그렇게 다급한 건지 그렇게 그것도 좀 한번 네.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은 지금 뭐 그 사진에 찍혀 나오는 거 그것도 좀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앳된 병사들인데 예. 그렇게 어떤 훈련이 제대로 된 병사가 현재로서는 그렇진 않고 또 하나는 이렇게 투입됐을 때도 이제 그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현대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할지 모른다. 요즘 그렇죠.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이렇게 예전과 달리 휴대폰하고 노트북 갖고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드론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생판 모르는 지형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 전혀 다른 외국의 전선에서 많은 희생이 있을 경우에 이거 김정은도 이거 참 뭐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대전제가 시작 잘못된 게 북한의 리더십 지도층들은 정책 결정자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고 뭐 어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란 악마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쪽도 이 위기 이런 벼랑끝 외교로 지난 20여 년을 넘게 이런 위기를 타개하는 거 보면요 상당한 수준의 지금 그럼요.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뭐 전통적으로 외교는 굉장히 외교 술이라고 그럴까 외교 정치는 뛰어난 걸로 평가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거는 역시 그에 대한 우리가 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연 이 정도의 그 모험을 불사하고라도 그렇게 전투 병력을 파병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 가디언 쪽의 그 네. 보도에 따르면 네네. 가디언 또 그거는 물론 영국 쪽이고 근데 가디언이 뭐 심히 편향된 그래도 비교적 덜 편향된 매체라고 보고 거기 인용한 전문가들 얘기는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북한이 그 만일에 그렇게 파병을 했을 경우에 갖는 이점들에 대해서 좀 열거를 해놨다고 네.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적이 나왔듯이 이제 경제적으로 만일에 정치적 부담이 큰 인원을 러시아에 파병 내지는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만일에 한다면은 상당한 반대 급부가 없이는 불가능할 건데. 그렇겠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이 있고 특히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 석유 같은 네네, 에너지, 예. 그다음에 식량이나 혹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역도 지금 뭐 중국하고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타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자기 군 네. 북한 군이 근데 우리는 한국군은 19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가서 이제 실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강점이라는데 군에서는 북한에서는 일부 그 파일럿들이 가긴 했지만 대규모로 가서 그런 경험이 한 적이 없고 또 교수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게 현대전이라는 게 완전히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보병이라고 하더라도 뭐 싸우는 무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네.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약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훈련을 하고 네. 하는데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게 지적은 해놓은 건 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도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뭐. 의문이 되긴 합니다. 이것과 연결돼 갖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참관단을 파견하겠다고 이제 그쪽으로 그러면서 그 참관단 파병 이 문제는 그 장관의 전결 사안이라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군의 해외 파병 같은 경우는 헌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이제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동의 사항으로 명문에 규정이 돼 있는데 황당하게 지금 장관이 좀 저러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그 참관단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군정보기관하고 국방부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그 방문단이 나토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보리셀 본부. 나토로 갔고 그때 보도가 나온 바로는 조만간 그 방문단이 우크라이나도 방문할 것이다. 가서 그 우크라이나 쪽과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참관단과 그들 방문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한국은 이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전에 한국군은 이미 나토에 가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고 북한의 특성이라든가 전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떤 무기를 쓰는지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나토가 있는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곧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건 거기서 말하는 참관단하고 어떤 다릅니다. 예, 예. 저기 나토 본부에 간 거는 군사 외교나 교류고요. 이건 전쟁에 투입되는 겁니다.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이 예, 성격이 예. 다르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일단 이게 그 이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제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이 있습니다. 예. 그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이제 개인 단위 파병은 장관의 결정 사항이다 이러는데 이 파병 관련된 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령 정도, 그러니까 업무 지침 정도거든요. 근데 업무 지침을 가지고 지금 장관이 그 헌법을 좌우하겠다고 이게 지금 지금 김영현 국방장관이요 가장 이번 정권의 성격을 대변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하고요. 예. 원래 경호 원래 장군 출신으로 경호처장을 했는데, 그랬죠. 아니 뭐 군인 출신이라고 다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헌법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여건이 좀 위중한 상태인데 지금 뭐 헌법 이거 뭐고 그냥 없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 단위의 파병 같은 경우는 아까 장관 전결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 개인 단위 파병이라는 게 뭐 유엔이라든지 뭐 지역 안보 기구라든지 특정국 요청에 따른 이 파병 문제들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참 이 장관이 그 위임된 권력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그렇죠. 국회의 통제를 행정부가 받는다는 거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뭐 인격적으로 뭐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를 견지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거를 국방장관 혼자서 국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문제들인지 참 이거 지금 뭐 저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거기 한기호 저번에 그 역사 32기 출신의 그 국방 소위 위원장까지 위원장 한 사람이 북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저 우크라이나하고 공모해가지고 무슨 북한 파병군을 공격해가지고 선전제를 삼자 하고 그걸 또 육사 37기 후배인 안보실장이 안보실장이 또 잘 알았습니다. 관련 회의도 열었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훈령을 좀 한번 연원을 봤어요. 훈령을 봤더니 2009년 8월 4일 날 제정이 됐고 이제 그다음에 2010년 7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됐을 때 제4조 제2항이 현재 모습으로 이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좀 묘한데요. 2009년 12월 27일 날 이명박 정부가 UAE하고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방산, 군사협력 등의 그 일종의 그 원전 수주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하나의 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사시에 군사 개입까지 약속하는 그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고 실제로 2011년에 이제 UAE의 그 아크 부대가 파병이 됐습니다. 요 연원을 보면요. 상당 부분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물론 뭐 지금까지의 모든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죠. 그냥 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파병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회가 뭐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참 이거 이 지금 정부 국방부는 국회도 없고 헌법도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꾸 저렇게 옹리를 부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이런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뭐 법령도 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당연히.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외 파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군사 외교라든지 한두 명이 가갖고 뭐 이렇게 뭐 교류를 한다든지 상호 우방국들의 군대와 그런 것도 아니고 전선에 막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단위라는 게 한 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0명이 가도 이걸 한 명 한 명 개별 단위 파병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그 국회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좀 놀라운 상황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좀 더 좀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좀 보도가 나오고 또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한번 폴로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예. 네. 자민당이 뭐 예상은 됐었죠. 네. 워낙 그 정치자금 불법 비리 때문에 예. 그 뭐 계속 기시다 총리 전 총리가 물러난 것도 바로 그 때문에 지지율이 워낙 내려가가지고 1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 중원이 원래는 올해 그 9월이 중의원 임기 마지막이고 내년 7월이 또 참여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얼굴로는 말하자면 총선에 나가면 자민당이 패할 것 같으니까 바꾼 거예요. 미리 이제 바꾼 거죠. 네. 근데 근데 또 그렇겠어요. 그렇죠. 바꿨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이게 네네. 이시바로 바꿨는데 네. 이시바는 1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1일에 예. 그럼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예. 했는데 뭐 보기 좋게 참패했죠. 거의 뭐 한 전후 가장 잘못하면 짧은 총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될지도 모르는데 아마 그 가능성보다는 네. 소수 여당 체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총선이 치러지고 하면은 그 총선 결과 투개표 결과 나온 때부터 30일 이내에 네. 이제 총리가 형식적으로 이제 기존 총리가 사직하고 새로 총리 지명해서 그 다음에 투표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총리가 이제 조각을 해요. 그게 30일 내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1일 오는 11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 특별회의가 열리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자민당 내에서 아니 당신으로서는 내년 참여선거도 보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신 나가 해서 다른 자민당 대표를 내보내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번에 자민당이 아니라 다른 옛날에 그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 때처럼 소수 사회당 당수가 총리가 되고 자민당이 뒤에 배경으로 있고 하는 그런 체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총리가 바뀐다. 그럼 이시바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완전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이 자민당이 원래 그 공명당하고 연립이잖아요. 연립이죠. 그 두 개 하다가 네. 국민민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민주당에서 관련한 것 중에 약간 친여당 성향이 있는 국민민주당. 네. 그게 이번에 원래 7석이었는데 이번에 28석으로 네네. 4배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을 딱 연합하면은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소수로서도 총리가 이시바로 그냥 계속 할 수 갈 수 있거든요. 있다. 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한 동거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한 동거. 왜냐하면 이게 국민민주가 이게 그 완전한 공민당처럼 찰석 붙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그 정책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그렇죠. 예,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정책마다 이제 협의해서 마음에 맞으면 해주겠다, 동의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조세 문제나 지금 정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일본은 워낙 국가 재정 상황이 지금 256% GDP에 이를 정도로 이게 재정 부채가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정세하기도 힘든데 정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봐서 정세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네. 폭동나게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수로는 제4당이지만 여당 연립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민주당이 지금 그걸 정세를 하라고 그러고 말하자면 자민당이 하기 싫은 얘기를 지금 막 요구를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 들어줘야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전에 예. 몇 대 총선이던가 그 한승수 예, 총리가 예. 당시 신한국당에서 그 춘천에 예. 저 공천이 안 돼갖고 혼자 나가셨어요. 무슨 예. 당 하나 만들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묘하게 된 게 신한국당이 한 석이 모자란 뭐 법안 통과.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립을 하면서 이 양반한테 외교장관 외교통상부였을 거예요. 예, 외교통상부 맞습니다. 장관 자리를 줬는데 그때 그 유엔 총회의장 자리가 10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맞아. 총회의장을 사실은 그 기억이 유엔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유엔 총회의장이거든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예.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더 높은 직위를 먼저 한 분이 한승수 저 총리셨는데 총리하셨나요? 한승수
총리 못했죠. 못했나요? 예, 네, 뭐, 못했죠. 하여튼 좋은 건 다 하셨는데, 하여튼 그때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서 정치라는 게 참 묘한 거구나. 한석을 가지고 거대 여당하고 어쨌든 이 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거 국민민주당 예, 국민민주당 28석이 캐스팅 보트 지고 좌지우지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원래 또 그 제3당이 이제 48석인가 있는 그 유신이라고 있어요. 일본 유신에. 네네. 거기 극우잖아요. 거구입니다. 극우인데. 거구고 그 오사카 지방 일종 지방지 지방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자민당도 그쪽하고는 연합하기가 좀 꺼리졌는지 예, 그렇다고는, 예. 그거 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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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그 3당 부분 연합 연립 쪽으로 해서 일단 이시바가 정권을 유지하고 내년 총선까지 일단 가겠죠. 아니 참여연 선거까지는 가겠죠. 내년 7월까지. 내년 7월까지 가가지고 그 참여연 선거 결과를 보고 총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시바가 다시 뭔가 해서 당내 지번을 더 강화해서 힘 있는 총리가 되든지 그렇게 개판이 나겠죠. 이제. 네. 예.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불안합니다. 예, 뭐 자민당은 어쨌든 요번엔 참패한 거죠. 참패한 오랜만에 참패한 거죠. 참패한 거죠. 이게 네네. 과반수 미달로 된 건 15년 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2009년 선거 이후니까요. 2009년에는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과반수 미달됐을 때. 그것 때도 2009년이 그러니까 2009년 때 극복을 못했어요. 2009년 아예 정권이 넘어가요. 넘어갔나요? 민주당 민주당으로 민주당 넘어갔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헌민주당하고 그 국민민주당이 완전히 좀 사이가 안 좋지만 그 딱 연합해버리고 거기다가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데 합의를 본다면은 일본 유신회까지 합쳐가지고 나머지 군수 정당 해가지고 다수당이 뭐 하면 사실은요. 될 수 있습니다. 그 93년에 호스카 모리히로 정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사자머리. 그렇죠. 호스카 총리가 그게 그 양반이 구마모토 쪽, 규슈 쪽 그래요. 대지주 지방 호족이죠. 그러니까. 거기 성주 집안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를 좀 더 올라가면 조선하고 밀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네네. 설도 있고 그래요. 네. 참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나갈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정권이 이제 총리가 계속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미일 공조라든지 맞습니다.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네네 바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성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원 집정부채처럼 그때 국민의 의사, 정책 의사를 그때 받아들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우리 정부에도 우리 정치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또 생각을 있죠. 네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각제적 특성을 왜냐하면 대통령이요 힘이 너무 강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저렇게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자기 당이긴 하지만 그 공천에도 저렇게 관여하고 대통령 부인 한마디에 막 전부 벌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뭐라고요? 봉건적 전제군주 군제군도 아니고 도대체 대통령의 힘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까지 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매스컴들은 왜 그런 걸 문제를 짚지도 않고 그게 난 더 큰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좀 이 글로벌 이슈의 그 어떤 범위로서는 좀 넘어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상하 양원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이번에 그 원로들이 성명서 발표한 것도 보면은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죠. 정치 체제 변화라든가 다 논의 권력구조 테이블을 올려가지고 바꿔야죠. 아니 1987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87 체제를 한 단계 넘어야죠. 바로 결국은 그 뭐 전두환 정권에서 군사 정권에서 갓 벗어나는 수준의 지금 헌정 권력 구조와 그 헌정 질서 규범을 가지고 이런 초 디지털 이런 시대를 이끌고 나간다는 게 이렇게 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번 선거가 오죠. 대선이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지금 난리 이거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 또 되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 며칠 전 이게 매일 나오는 그 리얼 뭡니까 클리어 폴리틱스인가 그
평균치 쭉 모아놓은 거 보면은 네네. 매일매일 변해요. 네. 어떤 때는 특히 이제 초점이 되는 게 그 7개 스윙 스테이트인데 네네. 경합주. 그게 사실 결정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때는 트럼프에 좀 유리하게 되고 네. 어떤 때는 해리스에게 유리했는데 네. 그 유리하고 불리하고 표차가 워낙 적어서 예. 뭐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점치기가 힘들어요 지금. 아 그렇죠. 예. 예, 예. 참,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오늘 제가 네. 뭐 하나 본 거로는 그러니까 저 이코노미스트라고 유명한 영국의 잡지하고 네. 그다음에 주간지죠. 그다음에 가디언 다 영국입니다만 영국은 워낙 뭐 어떤 면에서 미국하고 거의 분리되지 않은 그런 네. 그거여서 그 두 매체가 아예 해리스 지지선은 글을 두 개를 딱 실었어요. 하나는 가디언은 그 버니 샌더스 그 미국 상원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대선도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대선에도 나와가지고 상당한 힐러리 결국은 때. 이제 그 예. 물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지지 세력이 있죠. 예, 그럼요. 예, 예. 젊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쓴 거가 가디언에 났고, 네.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도 그런데 둘 다 묘하게도 둘 다 그 해리스 지지하자, 해리스를 찍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는 너무 위험하고 트럼프가 해리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좀 문제가 있지만 차악이란. 트럼프보다는 낫다. 근데 그건 민주당 시각이겠죠. 물론입니다. 예. 민주당 시각이고 네. 그저 영국 쪽도 그 주류 시각이고 네. 보수 쪽하고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보수적인 잡지니까. 아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뭐 서양 그 잡지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재밌어요. 그 막판에 그 샌더스가 쓴 것은 그 느낌이 들어요. 샌더스는 지금 미국 선거를 좌우할 가장 핵심 그 변수가 변수가 뭐냐면은 뭡니까? 예. 젊은 층하고 네. 20, 30대 네. 그다음에 여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 소수민족 유색민족 유색인종. 예.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니까 팔레스타인계 네. 혹은 그 아랍계 네. 이쪽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까 말한 그 스윙 스테이트 네, 경합주에서 뭐 몇천 표로 갈리는 그 주에서는 네. 그들이 결정 요인이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는 아마 다분히 그걸 의식하고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버니 샌더스는 좌파이고 또 그들과는 특히 이스라엘 문제에 관해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지고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좀 설득력, 호소력이 있기는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그 힐러리하고 경선할 때 예.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미국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버니 샌더스의 어떤 그 좌파적 시각이 먹히었었는데 예. 힐러리가 이게 이제 확장성 때문에 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많이 흐트러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표를 안 해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버니 샌더스가 아직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군요. 영향력이 네. 있어요. 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을 때는 그 트럼프가 전체 표에서는 280만 표가 졌죠. 졌거든요. 네. 적어도 선거인단 선거라는 간접 선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선거. 세계에서 근데 이게 중국의 미국 선거제도는 좀 나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제가- 옛날 출발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정치공학적으로 당시에 너무 이게 교통통신이 19세기 때 언제 그 마차 타고 그렇죠. 그 그래도 원인도까지 농업사회니까. 농업사회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 정치 주류에 이 허접한 축정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맞아요. 얘기가 아니라 제 선생님 예, 뭐. 저 선거론 배울 때 제가 미국서 저희 선생님이 예,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불합리한 거면은 네, 완전히 벌써 불합리하죠. 바꿨어야죠. 네. 그걸 계속 안 바꾼다는 건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미국에서 예. 어떻게 이렇게 그 대의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린서플, 좀 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더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저기 안 되는 떨어졌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말하자면은 그 버니 샌더스가 나서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나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좀 민주당 지지 쪽이니까 뭐 그렇긴 네. 합니다만 그들은 어쨌든 그 공화당 빼고는 다들
이 공화당 특히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깊이라고 그럴까?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식으로든 그 트럼프가 안 되게 해야 된다는 쪽이 지금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것도 뜻대로 될지 민주당 그 모르겠어요. 민주당 시각인데요. 예, 그래서 뭐, 예. 제가 그 트럼프 당선될 때 굉장히 그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 오만했어요. 제가 좀 미국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또 미국에서 뭐 정치학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미국을 안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하고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나름대로 말이 통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다 나선 거예요. 뭐 이거 나라 망신이다. 뭐 미국 그 파란 눈 노랑머리 친구들이 그랬는데 막상 미국에 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잘못한 미국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너무 상류 사회예요. 예, 뭐 변호사가 교수도 하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고담 줄론이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바닥 민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내가 오만했구나. 미국을 뭘 알아요, 제가. 근데 안다고 잘못 생각을 했고,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저의 생각과 제 미국 친구들의 생각이 같길래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미국의 약간 소수파 상류 사회였을 뿐인 거예요. 예, 다 그런 상태인데.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바닥 민심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 참 제도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참 강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바꾸겠다고. 그러니까요. 예, 요즘 같은 이런 뭐 전자투표까지 해갖고 하는 시대에 19세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뭐 선거인단을 보내갖고 그것도 선거인단이 그 위너 테이크스 올 아닙니까? 예, 다 그렇게 그렇죠. 되고 또 미국 정치는 아시다시피 상하 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원은 2명씩이고 하원은 인구 비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캘리포니아에 예를 들자면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그 LA의 유명 로펌의 대표의 한 표와 와이오밍의 그 농사짓는 할머니의 한 표가 이 연방 정부에 주는 부담이 가중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와이오밍이 더 크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게 그걸 알아요. 또 미국에서 아는데 그 참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 정할 때는 어떤 합리성이 있었을 텐데. 합리성 그들의 합리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합리성이 있죠. 사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대선 일자가 11월 뭐 네. 그 첫째 주 그 수요일로 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슈퍼 튜스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로 정하는 이유도 또 거기 다 농경사회하고 옛날 역사하고 다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말에 하면은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맞아요. 미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미국은 되고 맞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보니까 무슨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기네 반대파들은 못 올 만한 날 그런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미국을 굉장히 기준으로 미국이 좋은 점이 많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미국은 미국적 문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는 뭐 겨울 학기, 여름 학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봄 학기, 가을 학기로 이렇게 대학이 두 학기 체제 아닙니까? 이제 계절 학기가 있긴 하지만, 근데 미국은 쿼터 제로 네 학기가 돌아가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유태인 교수들이 자기네 그 종교적 그런 날에 맞췄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주시들이 얘기를 해요. 뭐 이거 우리한테 자기네 뭐 이런 종교 행사에 맞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네, 당선됐을 때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대한국 관계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해왔듯이 트럼프가 예를 들면은 그 점에서 외교 국방 정책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두 당의 정치 경제 정책 차이가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트럼프는 동맹과 관계에 있었어도 미국 제일주의로 가니까 그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동맹 관계를 회복했듯이 그 전에는 뭐 그 방위비 분담금 높이라고 그러고 무슨 나토도 해체해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압박을 많이 가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프랑스나 독일 같은 동맹국으로부터도 굉장히 서운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에 대해서도 무슨 틀림없이
그 이름이 방위 분담금이지만 사실 주둔비인데 주둔비 많이 올리라고 그럴 것이고 안 그러면은 무슨 저 철수 부분 철수나 전면 철수하겠다고 협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리스하고는 다르겠죠. 해리스는 지금 상황이 해리스가 된다면 지금 바이든 짜놓은 그 틀 그대로 거의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오하나가 된다고 해도 지금 트럼프 큰 소리는 빵빵 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방위비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위비도 자기가 주장하듯이 무슨 몇십 조로 올리고 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걸 하기보다는 일종의 트럼프식의 어떤 그 거래 방식인데 그런 면에서는 큰 근본적인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가 정말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방위비 문제도 결국은 주둔 비용 문제도 자기 평생 하던 그런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이 바뀌겠어요. 뭐 그냥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지금 건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보면 트럼프는 더 심하긴 하지만 관세를 뭐 거의 1조 10% 이상 하고 그다음에 특정 그 중국 전기자동차 같은 데에 대해서는 뭐 100% 그다음에 뭐 멕시코 쪽을 경유하는 데 대해서는 뭐 200% 500%까지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예.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뭐 말 그대로 안 되겠지만 이미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바이든도 이미 관세 많이 올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 둘 사이에 특히 중국이나 자기들이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관세는 뭐 거의 서로 경쟁하듯이 막 높이니까 다만 이제 어느 쪽이 되든 관세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건 굉장히 세계 무역이나 이건 치명타죠. 치명타고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데서는 피해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정책도 뭐 그 근본적인 지금 뭐 정책이랄 것도 없고 거의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워낙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하노이 그때 결렬돼서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쇼크였는데 그래서 일체 모든 관계를 끊고 완전히 그렇죠. 예. 최근에 뭐 네네. 이렇게 대한민국하고도 이렇게 두 개의 국가 완전히 네.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트럼프가 실제로 되고 트럼프 쪽에서 딜 말해서 네. 장석거리 그 딜 거래 제의가 있을 때 북한은 충분히 응하지 않을까 응할 네. 수도 있다. 그때 다시 근데 한 번 속아서 그렇죠. 예, 과거와 똑같지 안 하겠죠. 예, 예. 네. 트럼프 그때 당시 제가 상황을 보면은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회담에 진지하게 나선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거의 된다고 보고 된다고 그런 것 보고 같아요. 사실은 그 북한 보도를 봐도 북한 주민들도 기대가 컸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죠. 트럼프가 부동산 사기 치듯이 이거를 내다봐야 한다 그러나요? 이걸 해먹었어요. 해먹었죠. 해먹고 나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그 좀 재량적인 진전을 보였었는데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요즘 북한이 얼마 전에 헌법 개정하면서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서 적대적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 자체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대남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좀 개량주의적으로 나가겠다. 나는 니네 상대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살 길 찾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러시아와의 접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약간 등하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북한 네. 여러 가지 추측에 저번에 보니까 저 가디언에서도 그런 기사 비슷한 게 하나 났는데요. 그 뭐냐면은 그 분석자 얘기는 북한이 이제 저렇게 두 개의 국가를 완전히 하고 뭐 통일하고 관련된 모든 걸 삭제해버리고 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네. 북한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꽤 있고 네. 어떤 동족에 대한 통일 이 부분을 완전히 버린다는 데 대한 그 이제 거부감이나 그걸 지지하지 않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것이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걸 통신혁명의 여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남쪽에 대한 정보가 예전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새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그들이 진상을 제대로 알든 모르든 간에 북한에서 이제까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그런 남쪽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김정은 체제로서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건 그 많아지면 그 법도 정했지 않습니까? 뭐 문화 이 말도 문화, 남한식으로 하면 처리 그죠, 그 처벌하고 저기 남편한테 오빠라 그러면 3년 징역이라는데. 그럴 정도 과민하게 대응하는 걸 내부에서 분명히 그게 자기들이 그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간주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렇죠. 항상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네. 그걸 아예 뿌리부터 네. 제거하겠다. 만일 그쪽이 동조하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렇게 용납하지 더 않겠다. 벽을 치겠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강하게 네. 그렇게 나온다는 네. 그 설명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뭐 최근에 특히 뭐 90년대 이후에는 굉장한 저 냉전 종식 이후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체제 그렇죠. 자체의 어떤 생존이 지금 뭐 맞습니다. 저희 백척간도에 있는 그런 그 때문에 체제니까 뭐 핵에 저렇게 얼마나 매달리기도 하고 핵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예. 극단적으로 나간 거죠. 어쨌든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예, 예.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예.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그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촉으로 봤을 때 어디를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아니 한 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건 틀려도 좋으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또 잘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음, 더 헷갈리는데 네. 의외로 해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는 건 의외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세는 트럼프가 저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해리스가 그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 질서에서 좀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선 여성이고 힐러리도 안 됐는데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색 인종인데 그게 오바마처럼 흑인이 아니라 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라 인디안 계통, 자매 이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트럼프가 진짜 한 5.1대 4.9 정도로 유리하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이게 그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가디언도 그렇고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감으로서 꼭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트럼프는 과죠. 뭐. 예, 막 가는 계속 사람인데. 그렇죠. 트럼프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 안 됐으면 좋겠고. 트럼프 뭐 사람도 아니죠. 해리스도 이제 왜 해리스를 찍자고 할 때 이유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들이 볼 때 무조건 해리스가 좋다 찍으라 하면 설득이 없을 테니까 해리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네. 뭐 우리 그 대통령감으로 딱 찍기에는 문제가 많다. 네. 하지만 트럼프보다는 낫다. 네. 예. 예. 하여튼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결정됐습니다. 결정됐죠. 네, 결정된 걸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